안녕하십니까. BTN 열린마당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행과 포교,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열린마당에는 채식 전문점을 운영하시면서 불교 철학 강좌를 진행하고 계신 김현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채식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오늘 모신 인연은 뭐 그런 것보다는 21세기 불교를 철학하기 이런 강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예. 네. 어떻게 진행하게 된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본래 제가 지금 방배동에서 맞이라는 채식 식당을 한 지는 한 4년 정도 했고요. 전공은 석사는 불교 기율을 하고 있고요. 박사는 지금 종교 음식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강남 서초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불교인이면서 비즈니스 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제가 불교인이라는 걸 숨기는 것과 불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고 홍보를 하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길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기회가 돼서 미붓 아카데미의 그 대표이신 이학중 대표님께서 한번 강남 쪽에서 이러한 강좌를 불교의 오리지널한 경전이 아니라 서양 철학하고 이어서 강좌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그 식당 전체를 그 공간 같은 저희가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같은 거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음식값도 많이 저렴하게 해드리고 해서 한번 불교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하는 강좌가 7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주최하는 곳은 미붓 아카데미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거기 코디네이터를 맡고 강좌를 계획하셨는데요. 네네. 미붓 아카데미 소개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미붓 아카데미는 미래 붓다 아카데미예요. 그러니까 미래 붓다가 될 사람들이 하는 공부, 아니면 뭐 미래 붓다들을 위해서 시켜야 되는 공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미붓 아카데미고요. 미붓 아카데미에서 안 거는 사실은 이제 안국동 쪽에 공부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승기신론서라든지 아니면 뭐 시라든지 뭐 중국의 한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좌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계시고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류의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미붓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본격적으로 강좌를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미붓 아카데미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새롭게 이제 강남 서초 쪽에서 미붓 아카데미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좀 약간 다른 강좌랑 불교 강좌랑 다른 점은 요 강좌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불자의 그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만이 아니라 불자가 아닌 이웃 종교의 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 주제가 불교하고 서양 철학과의 만남,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주제만 모아서는 상당히 내용이 어렵고 전문적일 것 같은데 반응, 뭐 이미 좀 첫 강좌가 시작된 거라고 있는데 반응은 네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실지는 뭐 사실은 기대를 못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 계기가 뭐냐면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기독교의 목사들도 있고요. 다른 종교분들이 이제 저희가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왜 당신들은 대승이랑 큰 배를 타고 다니면서 혼자 타고 다녀. 좀 같이 좀 태워줘. 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너무 혼자만을 위한 공부를 했던 게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혼자가 아니라 같이 공부. 여기서 말하는 같은 거는 뭐 저희 중생이 꼭 불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웃 종교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불교인이 아닌 이분들을 어떻게 이 배에도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 끝에 만들어낸 거고요. 요 강좌에 있어서 강사분들에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거는 철저하게 이제 갓 대학에 들어온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의 수준에 맞춰달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강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렵게 얘기하는 게 쉽고 쉽게
쉽게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강사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그쪽 부분에서는 대가이스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시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고 듣기 힘들고, 그러니까 불교도 모르고 서양 철학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들어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처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 때 굉장히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신선하게 설레이면서 들을 수 있는 강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뭐 전문적인 주제지만 최대한 좀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다. 뭐 그런. 강사분들의 역량을 믿었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미리미리 강의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불교 쪽에서 아주 어렵게 강의하시기로 이름이 나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 강연인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재밌게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즐겁게 같이 공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구성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떤 네네. 분들이 어떤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목이 21세기 불교를 철학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불교에 흔히 말하는 지성에 요즘 들어서 그 불교에 있어서 불교의 큰 두 가지 축 하나는 선정과 그 다음에 지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불교가 가나선의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성보다는 선정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주구장창 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권호민 선생님이세요. 경상대. 네, 경상대 권호민 선생님인데 이제 권호민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한국 불교의 지성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예. 고민을 하고 공부를 같이들 하다 보니까 결국은 7세기, 8세기 원효와 의상과 원칙에서 더 이상 그렇게 나간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무상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한국에서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그러한 불교의 전통들을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언어로 철학이라든지 이 지성 부분들을 통합도 시키고 발전을 시켰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식민지 시대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지성 불교가 그때 7세기, 8세기에서 끊긴 듯한 느낌. 근데 고 7세기, 8세기부터 시간은 계속 흘렀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와 그 다음에 서양과 그 다음에 티벳, 뭐 동아시아에도 한국을 뺀 중국과 일본 이런 쪽에서는 불교의 지성적인 흐름들은 계속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현재 뭐 물론 불교인들은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젊은이들은 지금 불교의 언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의 언어로 불교를 가르치려고 하면 왠지 외국어로 외국어를 배우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니까 아무래도 한두 단어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를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서양 철학이 좀 익숙한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불교를 조금 더 좀 쉽게 풀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식의 강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의 지성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 되는 불교가 그렇죠. 뭐 신라 시대까지는 이어졌었지만 이제 네네. 이후에 네. 모골 신화 조선시대 지나오면서 네, 한국 불교에서는 끊겼죠. 선불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이게 네. 약해졌다. 그래서 네, 그거를 그렇죠. 이제 21세기에 다시 좀 살려보겠다. 이런 걸 그렇죠. 계획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기지는 않고 미세하게 흐르고 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폭발적으로 흐르게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뭐 이거로 인해서 뭐 이렇게 확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네. 사람들한테 한국 불교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네. 그다음에 네. 이런 흐름들이 한국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 티베트 불교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네. 그러면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소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닦는 작업, 네, 네. 그런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강좌 시작하기 전에 특강이 있었잖아요. 네, 그 김성철 교수님의 교수님의, 법성계 네.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네.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강의는 이제 미산 스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같이 들으셨고 한 100여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법성계 강의는 사실은 좀 이렇게 흔하게 불교 안에서는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성계를 중간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연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올 강연에 대한 프리 강연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PT를 준비하셨는데 정말 뭐 피카소의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반 젊은이들도 정말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2시간 반 강연을 하시는데 쉬는 시간 없이 100명의 청중들을 한결같이 집중을 시키면서 쭉 강의를 끌어가시는 그 능력에 감동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강의에 그 강의는 아무래도 불교인들이 많으셨어요. 스님들도 많으셨고 그랬는데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고무적이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뭐 주제가 주제인 만큼 우리 불교 전체, 그러니까 우리 불교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뭐 네. 불교사 그리고 네. 철학 사상 또 네. 서양 철학 이렇게 만나는 것들에 대한 뭐 통섭 관련된 연구나 이런 그렇죠. 강좌는 네. 실제로 이제 강단이나 네. 주류 학회에서 진행해야 할 그러니까 역할들이 아닌가 싶긴데. 하면은 저희가 가서 들을 텐데 이제 하지를 않아서 이제 저희라도 이제 하자.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학회나 이런 데 들어가는 강의들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화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이후 강의는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대중 강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중 강연이기 때문에 대중들도 이런 거에 대한 지적 갈망들이 있어요. 근데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대중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물결들이 많아져야지 전문 학자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만의 역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TV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물론 이제 전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지만 네네. 뭐 사찰 음식의 바탕을 둔 채식 전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죠. 이 강좌를 왜 이렇게 네네. 열성적으로 짜고 진행을 네네. 하실까 이걸 더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배동에서 4년째 하고 있어요. 예. 4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주된 고객은 이제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저희의 코스텀, 그러니까 고객층을 보면은 네. 불교인이거나 이제 아니면 스님이시거나 네. 그러니까 10%가 안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주된 고객들이 이제 교인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채식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한국의 전통하고 이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생일이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날에 이제 고기를 아무래도 육식을 하시는데 익숙한데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최소한 뭐 축하하는 날, 자기가 뭔가 시작하는 날 이런 날만큼은 남의 목숨 뺏어서 남의 살 가지고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운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저한테 어느 교회 집사님이냐고 이제 물어보면 저 집사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권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캐릭터가 아무래도 불교적인 캐릭터 그렇다면 불교적인 캐릭터가 사람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지역적인 특징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불교인임을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그 부분을 뭐 숨기거나 감추거나 애매하게 흘릴 것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저희 그 고객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웃 종교분들에게 불교에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니들 불교가 얼마나 하이 퀄리티인지 모르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그러한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처음에 사찰 음식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요즘에 좀 가끔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사찰 음식에 관련된 식당을 하면 주된 고객이 불교인이고 그리고 스님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분들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비즈니스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나마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요걸 맞이를 서바이벌 시키면서 얻게 된 노하우는 다방면으로 통섭하고 포섭하고 그다음에 불교를 좀 더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러는 것이 이 맞이라는 비즈니스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네. 제 나름대로는 비즈니스 노하우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주신 바로는 네. 딱 그거대로라면 네. 뭐 어느 정도 종교 화합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종교 화합이라고 하든가 우리가 서로 간의 이해를 좀 돕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건강 네. 괜찮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이다. 요즘에 동물 권익이라든지 Monday Meat Free Day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월요일 날은 고기 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 폴 맥카트니였어요. 그렇죠. 영국에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같이 그 운동을 하는 분들도 기독교와 천주교 쪽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교를 초월해서 저희 민초들 간의 어떤 그런 화합과 소통과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뭐 운동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흘러가는 운동도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이거를 비즈니스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불교 문화 운동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이 강좌도 그럼 네. 뭐 식당 하나라기보다는 네. 무슨 강남에 하는 문화센터, 불교문화센터 역할을 네, 하고 맞습니다. 있다는 그러니까 그 불교를 가지고 좀 어렵지 않게 그 불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약간 올드 패션이다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불교도 재밌다. 네. 불교도 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노는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게 이번 강좌고요. 물론 이제 요즘 들어서 보니까 불교를 가지고 만화 캐릭터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옛날보다는 불교가 많이 젊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교는 좀 어른들이 하는 거 뭐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가셔서 하지 뭐 나는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최소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공부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운동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학자분들도 공부하고 계시고 수행하시는 분들도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 일반 중생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어쨌든 저희 거니까 저희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전공하거나 공부한 적도 없는데 뭐 네. 특별히 여기 관심 갖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죠.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이 물론 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몸무게가 한 80kg가 저기 넘었었기도 했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학생들 수학을 가르치고 저희 어머님이 이쪽에 전문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집에서 고기도 잘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채식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중간에 계기가 제가 아버님이 이제 저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마라톤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먹어야 된다. 근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게 벌써 한 10년 전,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몸무게를 한 18kg를 빼면서 하루에 근력 운동을 6시간씩 하면서 그러면서 마라톤을 했어요. 근데 마라톤을 했는데 갑자기 얼굴에 여기에 막 각질들이 벗겨지고 혈압이 막 50 이하로 떨어지고 거의 막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가도 제가 왜 그러는지 알아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한방병원에서 알아냈는데 제가 항생제 알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항생제 알러지라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 난 닭가슴살만 먹었는데 난 약 안 먹었다고 그랬더니 닭고기에 항생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놀랬죠. 슈퍼에서 정말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닭고기를 가지고 집에서 정말 최소한의 아주 조리법으로 정갈하게 깨끗하게 해서 먹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닭들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 최소한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져서 양계장을 갔다가 네. 정말 거의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축식으로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가축을 키우는 게 어떤 건지를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깔끔하게 포장되어서 저희 입에 들어오지만 그 이면에 정말 많은 목숨들의 아픔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근본주의적인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고기를 먹기도 하고요. 뭐 친구들하고 먹는데 난 고기 안 먹어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최소한 육식을 좀 줄이면서 그러면 정말 이런 식으로 막 대량 생산해내기 위해서 방법들을 안 좋은 방법들을 쓰고 소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이런 안 좋은 문화를 우리가 바꿀 수 없다. 그때부터 제 입에 들어가는 최소한 제가 먹는 제 음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이었고요. 근데 그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는데 그 알러지를 고치는데 한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6개월을 먹었는데 6개월을 치료하는 기간은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음식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다음부터 책도 좀 읽게 됐고요. 공부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네가 먹는 음식이 너다라는 그런 규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먹는 음식이 내 몸만 구성할 뿐이 아니라 내 몸으로 인해서 내 의식이 규정된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이 부분에 이러한 문화를 좀 조금이라도 좀 펼쳐보자. 우리가 왜 좋은 거 알고 있으면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좋은 거는 좀 나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처음에는 물론 굉장히 어려웠죠. 쉽지 않았습니다. 네. 게다가 오시태도 전혀 안 쓴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 육식 중심의 식문화고 그다음에 채식이라고 하더라도 오신채 중심의 식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신채도 없는 채식 이거는 정말 희유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리를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요리를 하기도 어렵고 그 요리를 즐기는 사람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오래되고 이름도 좀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한의사들이나 한약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뭐 이 음식이 누구한테 다 잘 맞고 누구나 이 음식을 뭐 항상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마지 3일 운동이라고 해서 최소한 세 끼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아니면 3번 외식하는데 한 번 정도 요런 식의 요건 아무래도 조금 저기 영양도 조금 덜 되는 거고 단박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과 의식의 밸런스를 맞추자. 그래서 밸런스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행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과 최소한의 영양만을 위해서 이 음식을 하셨지만 일반의 이렇게 경쟁 구도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회에서 이거를 항상 먹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뭔가 시작하는 날, 축하하는 날, 이런 날만큼은 나조차고 다른 목숨 뺏어가면서 하지는 말자. 이런 문화와 그다음에 최소한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런 음식을 먹어서 과잉이잖아요. 영양 과잉이고 모든 게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균형을 맞추자. 그런 데 있어서 그런 걸 누군가는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고 싶을 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오늘 시간 다 됐는데 네네.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뭔가 축하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저기 나조차고 다른 생명 앗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좀 이제 아닌 그걸 좀 불교 문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불교 문화가 아닌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부분에서 더 큰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게 가슴이 좀 아파서 불교도 좀 그런 문화를 좀 많이 확장시켰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카데미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강사분들이 대부분 다 대가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궁금한 거를 질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찰 음식에 바탕을 둔 채식 전문점을 운영하시면서 불교와 서양 철학의 만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계신 김현진 대표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몸의 건강은 사찰 음식에서 찾고 마음의 건강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이에 대한 고민과 논의에서 찾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텐 열린마당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